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가살 가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가오에 살고 가오에 죽는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가오는 폼을 속되게 부르는 말이고요. 처음 들었을 때는 허세에 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쓸 법한 말이라며 비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마냥 우습게 보일 수 있는 이 가오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성적을 너무 낮게 받거나 지나치게 약하게 보이거나 후줄근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것처럼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이런 가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겉만 번지르르 하면 그저 허세 있는 사람일 뿐이겠죠. 본인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진정 가오가 있는 멋진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위클리 청춘 30화의 MC를 맡은 다나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과제에 치여 살고 있는 기재십니다. 와. 안녕하세요. 달콤한 휴학생을 즐기고 있는 루피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온 디디입니다. 와. 네, 다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프닝에서 가오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요즘 독서도 과시용으로 많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텍스트 힙이라고 부르던데 의도가 어쨌건 독서를 하는 청년들이 늘어난다는 건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사실 바쁜 일상 속에서 독서를 하기 마냥 쉽지만은 않은데 여러분들은 다들 평소에 독서를 즐겨 하시나요? 저는 안 네. 하시나요? 어, 다른 분들은요? 저는 늘 재밌는 얘기, 일명 잼예를 찾아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뭔가 좀 달콤하고 자극적인 소설을 즐겨 읽는 아, 편입니다. 소설을 많이 읽으시는구나. 네네네. 디디님은요? 저는 따로 시간을 빼서 독서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지하철에서 통학을 하면서 그 짬 나는 시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 멋있다. 근데 저도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사실 제일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맞아요. 막 시간을 일부러 내서 읽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5월 둘째 주 위클리 청춘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춘 이슈 3위는 바로 온가족 독서문화공간 책 읽는 한강공원 5월 개막 소식입니다. 온가족 독서문화공간 책 읽는 한강공원이 5월을 맞아 개막했습니다. 책 읽는 한강공원은 윤슬과 함께하는 독서, 해질녘의 감성적인 영화와 재즈 등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한강변의 대표 행사입니다. 여의도 이천 잠원 한강공원과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5월 3일 여의도 한강공원 멀티플라자, 이촌 한강공원 이촌 나들목 옆 잔디광장, 잠원 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앞 다목적 운동장에서 개막을 시작했고 이후 6주에서 8주간 매주 토요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3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렸던 개막식은 해군 군악대 무대를 비롯해 댄스와 재즈 등 다양한 공연으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지난 10일부터 광나루 한강공원 광진교 남단 잔디마당에서도 총 4회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장소 한 곳당 작년보다 25% 많은 총 7,500권의 도서를 구비하고 좌석 역시 400석에서 500석으로 늘리는 등 행사 규모를 키웠습니다. 게다가 작년 상반기 기준 1회만 열렸던 한강 선셋 시네마도 총 4회로 확대 개최된다고 합니다. 한강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낭만이 있는데 독서까지 더해지니까 낭만이 더 넘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도 한강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이런 좋은 행사들이 자주 열려서 더 인기가 많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강을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한강에서의 특별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강이 번개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갑자기 충동적으로 만날 때 한강을 많이 찾았는데 네. 갈 때마다 다른 음식을 준비해가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그게 기억에 많이 남네요. 네. 저는 사실 여의나루역에서 나올 때부터 기분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았던 거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기간에 한강으로 체험학습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시험 기간에 간 데다가 반 친구들이랑도 되게 잘 맞았어서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막 반장이랑 부반장이 레크레이션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귀엽다. 여러 게임을 했었는데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막 사람이 많은데도 발목에 풍선 달고 터트리겠다고 뛰어다니고 몸으로 마리오를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학회에서 저희 학회원들이랑 같이 한강 가서 막 치킨 피자 맛있게 먹고 왔고 좋다. 심지어 저번 주에도 친구들이랑 노들섬에 가서 노들서가에서 과제를 하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노들섬에 그네가 있는데 네. 거기 앉아서 햇살을 받으면서 그 샤이니의 방백을 들었는데 네, 행복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뭔가 똑같은 음식도 한강에서 먹으면 더 왜 이렇게 맛있죠.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상황은 아닌데요. 저희 언니 오빠가 졸업한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 한강 헤엄쳐 건너기라는 행사를 했어요. 이게 신기하다. 단체로 한강시민공원 잠실에서 뚝섬까지 약 1km를 수영을 해서 가는 행사였어요. 이 행사가 있는 날 부모님과 함께 언니 오빠들을 데리러 갔었는데요. 네네. 당시 유치원생이었던 저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답니다. 저런 행사를 왜 하는 거지?부터 우리 언니가 물에 빠져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등등 다양한 걱정에 빠졌었는데요. 귀엽다. 다행히 다들 무사히 잘 빠져나왔습니다. 또 다들 물에 젖은 생쥐들 같아서 되게 귀여웠던,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좀 걱정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너무 공감이 되는 에피소드네요. 그렇죠. 저는 한강에서 오리배를 탔던 게 진짜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랑 썸을 탈 때 한강에 갔었어요. 근데 계속 막 오리배를 타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니 한강에서 누가 오리배 타냐고 아무도 안 탈 것 같다 이러면서 살짝 반신반의하면서 탔는데 막상 타보니까 막 그 선선한 바람에다가 야경에다가 막 오붓하게 막 둘이서 그런 되게 낭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30분인가? 그 시간 제한이 있는데 몰래 10분 정도 더 타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배 다들 진짜 너무너무 추천하고요. 그게 벌써 한 2년 반도 더 됐는데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낭만 있다. 저 남자친구 얘기를 좀 더 듣고 싶긴 한데요. 재밌네요. 남자친구 얘기는 다음에 더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한강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책 읽는 한강공원 같은 책 관련 행사에 참여해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신지 궁금해지네요. 국제도서관이나 청계천 야외도서관 같은 책 관련 행사들이 종종 열리잖아요. 다들 참여해보셨나요? 기재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저는 부끄럽지만 초등학교 때 네. 도서관에서 책 읽고 퀴즈 풀면 상품 주는 그런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정말 중학교 때 도전 골든벨 했던 거 말고는 도전 골든벨 추억이다. 너무 오랜만이야. 제가 책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 국제도서관이나 야외 도서관 같은 행사가 저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도서관에 있으면 정말 졸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그렇죠. 네, 한강 앞에서 책 읽으면 너무 선선하고 분위기 있어서 힐링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고 있잖아요. 맞아. 네, 그런 행사를 하면 퇴근하거나 학교하고 나서 잠깐이라도 눈이랑 정신을 쉬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두에게 너무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그 특히 청계천 야외도서관 사진을 봤는데 네. 의자가 너무 푹신해 보이고 또 강물도 맑고 시원해서 책 읽기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달려있는 연등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저도 쉼이 필요할 때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제가 그 청계천 야외 도서관 행사 가봤거든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의자가 너무너무 편해가지고 원래 약간 야외에서 책 읽으면 막 불편하고 막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의자가 엄청 푹신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고 저는 원래 좀 책 읽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많이 읽으려고 해도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청계천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야외 도서관 행사가 딱 열렸다고 했을 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아 이거 나 가라고 만든 행사잖아 하면서 친구를 막 쫄라가지고 데리고 갔던 적이 있는데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읽으면은 100% 졸립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야외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뭐 카페나 집이나 뭐 도서관, 대중교통 이런 데서 많이 읽으니까. 근데 청계천에서 이제 바람을 맞으면서 물멍을 하면서 또 책을 읽으니까 진짜 여기가 지상낙원이다. 너무 좋다. 막 집 가기 싫다.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야외 독서에 좀 빠져서 저 혼자 막 집 근처 공원 가서 책을 오. 읽고 그랬었어요. 멋있다. 디디님은요? 아니 말씀해주신 그 의자 푹신하다는 게 되게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전 책 관련 행사에 참여해본 경험은 없는데 네. 이번에 청계천 야외도서관 홍보 게시글을 보면서 한번 가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 홍보글에서 밤에도 청계천 근처에 둘러앉아서 책멍을 때리는 사람들 영상이 있었어요. 네. 낮에 야외에서 책을 읽을 생각은 해봤어도 밤에 읽을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그쵸. 그게 엄청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새로운 낭만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네. 청계천 야외에서 밤에 책을 읽으면 안 보인다고? 글자가 잘 안 보이지 않나요? 잘 안 보이긴 해요. 스탠드를 책 아, 위에다가 막 맞아요. 꽂아주더라고요. 맞아요. 아, 네. 그리고 되게 막 후레쉬 켜서도 읽고 눈 어떻게든 나빠질 읽긴 것 하더라고요. 눈 건강 조심하셔야겠네요, 다들. 맞긴 해요. 저는 서울 야외도서관 책 읽는 서울광장 행사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네. 사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잔디밭에 있는 쿠션에 누워서 책을 읽었던 시간입니다. 네.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야외에서 누워있을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진짜 없긴 해요. 그쵸. 네. 그래서 서울을 상징하는 그 큰 광장에서 누워서 책을 읽는데 이 기분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그 푸른 잔디의 기운이 제가 이렇게 넘기는 책장에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책 행사들은 무작정 같이 책을 읽어요라기보다 뭔가 책장을 넘기는 경험이라도 해볼까요? 하는 느낌이라 이 독서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담스럽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뭔가 요즘 사람들은 아, 나 책 읽어야지 이런 것보다 뭔가 아, 나 낭만을 채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독서 행사를 많이 기획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덕분에 독서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러네요. 그럼 이쯤에서 청춘 이슈 3위인 온가족 독서문화 공간 책 읽는 한강공원 5월 개막 얘기를 마무리하고 바로 2위 이슈 소개하겠습니다. 5월 둘째 주 청춘 이슈 2위는요. SKT 해킹 사건입니다.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신 금융업계에서 본인 인증 중단 혹은 인증 방식 권고에 나섰는데요. KB캐피탈은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제한했고 보험업계도 SKT 인증 제한에 나섰습니다. KB라이프와 NH농협생명 또한 해당 사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SKT 본인 인증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SKT는 대책으로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을 당부했으며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유심 교체 첫날 전국 대리점에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 또한 마비됐으며 유심 재고 부족으로 교체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가입자들까지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 가입자들은 해킹 사건과 관련해 집단 소송 준비, 국민동의 청원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통신사인 만큼 해킹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언제 어떻게 내 개인정보가 악용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유심 교체까지 쉽지 않으니 대부분 불안한 심정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SKT를 이용하고 있으신지,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평생을 경쟁업체의 고객으로 살았던 사람인지라 네. 다른 분들에 비해 잘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 업데이트되는 최근 소식을 접하다 보니 와, 이거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가 재난 수준의 상황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저도 SKT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제가 학교를 가는 길에 대리점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그땐 이 이슈를 잘 몰랐어서 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사건이랑 관련이 있었을 것 같네요. 저도 SKT를 사용하진 않는데 뉴스 보고 충격을 정말 크게 받았었어요. 그 유심을 해킹 당하면 제가 하는 모든 채팅, 전화, SNS를 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인 척을 하면서 제 지인들이랑 연락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SKT였지만 언제든 다른 통신사들도 해킹을 당할 수가 있고 또 해킹범을 잡기도 정말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유심보호 서비스랑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신청을 했어요. 이거를 다들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SKT도 전국 티월드 매장에서 그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고 또 이제 별도 신청 없이도 유심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되도록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다행히도 SKT 이용자가 아무도 없네요. 저도 SKT를 안 쓰긴 하는데 저희 아빠랑 동생이 SKT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뉴스를 딱 보고 금방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유출 사태가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맞아요. 복제폰을 만들어서 금융 사기 또 명의 도용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빠랑 동생한테 빨리 신청하라고 유심보호 서비스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네. 아빠랑 동생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기재님 말씀처럼 이게 비단 SKT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통신사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더 중대한 사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 만큼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SKT의 이번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듣고 싶네요. 먼저 디디님부터요. 네, SKT가 그래도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빨리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오늘 방금 전에 듣고 온 수업에서 교수님이 엄청 극대노를 하시면서 네, 바로바로 해결 안 하냐고, 뭐 이렇게 늦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걸 들어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건으로 당황했을 사용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조금 더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뭔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SKT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통신사이고 그쵸.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통신사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이 국가의 큰 주축인 이 대기업이 이렇게 큰 사건에 휘말리게 돼서 뭔가 저 혼자 마음이 불편하다 할까요? 하루빨리 안전하게 상황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너무너무 동감하고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 해킹이 발생한 지 24시간 안에 정부에 알려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SKT가 빠르게 그걸 알리지 않은 점이 좀 가장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또 SKT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유심 교체를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유심을 다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성급하게 대책만 내놓은 것도 그렇게 그다지 바람직한 대응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특히 또 어르신들은 온라인 시스템이나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대리점에 많이 찾아갔다고 하던데 대리점에 가서도 유심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내일 오세요. 뭐 이런 식의 태도는 SKT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당사자였으면 화가 많이 났을 것 같고
저도 SKT 이번 대응은 사실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면 네. 물론 유심 해킹이 예상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고 또 유심칩의 수요가 폭발적인 만큼 수량을 맞추기가 어렵겠지만 사태가 심각한 만큼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고객들에게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잖아요. 그 음.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면 즉시 고지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했어야 됐는데 고객들이 3일 지나고 심지어 뉴스로 해킹 소식을 알게 한 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무료로 유심을 교체해 주겠다고 공지해서 이용자들이 대리점을 찾아갔는데 음. 가는 곳마다 재고가 없다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심지어 물량이 언제 확보될지 모르겠다는 음. 식으로 말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SKT 이용자였으면 이런 대처들이 너무 화가 나고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음.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SKT 이용자들인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좀 더 확실히 대처하고 비슷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쯤에서 청춘 이슈 2위인 SKT 해킹 사건 얘기를 마무리하고 대망의 1위 이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둘째 주 청춘 이슈 1위는요. 응원봉 없어도 된다. 공연에 인류에 불어넣고 간 콜드플레이 소식입니다. 콜드플레이는 지난 25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내한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내한 공연으로는 역대 최장 기간이자 최다 관객 동원 기록을 보유하게 됐는데요. 콘서트가 진행되는 내내 화제를 모은 건 친환경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콘서트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지난 2019년 공연을 아예 중단했을 정도로 환경보호에 앞서왔습니다. 그렇게 고안된 친환경 방식 중 하나는 티켓 한 장당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캠페인을 펼치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콜드플레이는 이번 월드 투어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도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응원봉 대신 LED 팔찌인 자이로 밴드를 관객들에게 나눠준 게 대표적입니다. 식물성 자연분해 소재로 만들어진 이 밴드는 공연이 끝난 후 회수돼 다음 공연에 재사용됩니다. 국가별 회수율이 공연 도중 전광판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한국 공연 전까지 1위는 97%의 회수율을 기록한 일본 도쿄와 핀란드 헬싱키였고, 이에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일본에 질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결국 99%의 회수율을 달성하며 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K-팝 공연과 관련한 기존 인식은 버려지는 앨범과 응원봉 폐기물 문제로 환경을 파괴시킨다는 게 강했죠. 그런데 이런 콜드플레이 공연의 사례를 통해서 콘서트가 충분히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콜드플레이 공연에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주변 지인들 중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저는 공연에 다녀왔는데요. 바로 음. 알바생으로 다녀왔습니다. 아. 이게 총 6일 중에 4일을 일하고 왔고 그 VIP 부스에서 VIP 관객분들 팔찌 채워드리는 일을 하고 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아르바이트를 가기 전까지 이 콜드플레이 분들에 대해 잘 모르기도 했고요. 그분들이 밴드였다는 사실도 일을 하면서 처음 진짜로? 알았습니다. 왜 근데 갑자기 일을 하러 간 거예요? 돈 돈 벌러요. 벌려고? 관심이 전혀 네, 없는데. 공연장 알바에 요즘 관심이 생겼는데 아, 또 그렇구나. 고양시랑 저희 집이 가깝기도 하고 그런데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는데 와, 나 빼고 다 갔네 싶을 진짜 정도. 네, 그쵸. 맞아요. 그 정도로 많이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또 일을 하면서 공연장에서 들리는 음악을 계속 듣다 보니까 노래도 너무 좋고 그 관객분들의 열기가 느껴져서 저도 유명하신 팟캐스트 분들 내한 공연 오시면 알바생이 아닌 관객으로 꼭 관람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근데 공연장 알바 되게 나도 해보고 싶다. 되게 낭만 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저는 콜드플레이가 좀 워낙 유명한 걸 알고 있긴 했지만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어요. 그래서 내한한다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뭐 당연히 티켓팅도 안 했는데, 티켓팅 그 기간에 친구들이 스토리에 막 아, 나 실패했다, 아니면은 성공했다, 드디어 간다, 뭐 이런 여러 반응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연 갔다 온 친구들이 스토리 올린 걸 보니까 규모도 엄청 크고 그 콘서트 구성이 되게 탄탄하다. 뭐 맞아요. 무대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저는 제 대학 동기 중에 모든 내한 공연을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오. 진짜 매 학기 장학금 받을 정도로 엄청 성실한 친구인데 한 번은 수업을 안 왔길래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그때도 내한 공연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외국 가수들을 좋아해서 친구 스토리에 내한한 외국 가수들이 정말 자주 올라오는데요. 근데 최근에 콜드플레이가 안 올라온 거 보니까 이번 공연은 못 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팝송을 많이 안 들어서 외국 가수들을 잘 모르기도 하고 주변에도 그 친구 말고는 내한 공연을 그렇게 자주 가는 사람이 없어서 제 친구들 중에는 콜드플레이 공연을 갔다 온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트위터를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특히 노래만 좋은 게 아니라 뭐 콘서트에서 계속 네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막 어떤 인종이든 여자를 좋아하든 남자를 좋아하든 상관없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후기들을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저는 콜드플레이 공연 얘기를 릴스나 기사로 먼저 접했는데 네. 제 친구 주변에는 없나 가는 사람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다가 네. 딱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있더라고요. 음. 친구 인스타에 직접 콜드플레이 공연을 갔다 온 걸 올려서 보게 됐는데 음. 영상이랑 사진이 줄줄이 올라오니까 처음엔 맞아. 별 생각 없던 저도 엄청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평소에 뭐 관심 있던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관심 없던 저 같은 사람들까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화제가 되었던 공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콜드플레이 공연이 이슈가 되는 걸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있을까요? 저는 콜드플레이 공연에서 빵빵한 스페셜 게스트 라인업이 눈에 띄더라고요. 케이팝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진, 로제, 트와이스부터 한루루까지 다양한 스페셜 게스트들의 공연을 즐기는 맛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스페셜한 게스트들의 출연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라인업도 정말 좋은데 근데 저는 아무래도 친환경 한일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국가별 회수율을 그 공연 도중에 전광판에 공개를 해서 사람들의 경쟁 심리를 자극한 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한국 공연 전까지 일본 도쿄랑 핀란드 헬싱키에서 97%의 회수율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엄청 높은 수치잖아요. 그쵸. 네, 근데 한국이 그렇게 높은 수치를 깨고 1위에 올라간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 최근에 대통령 탄핵 시위 때도 시위하고 나서 거리가 깨끗해서 화제가 됐었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일본과 경쟁하게 되면 그게 그치. 무슨 종목이든 이겨야지.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매너 있는 한국인들이 경쟁 심리까지 불타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트위터에 사람들 반응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막 일본이 97%인데 집에 가져갈 건 아니죠? 뭐 한일전 못 참지 이런 댓글들이 너무 웃겼습니다. 맞아. 저는 다른 것들도 많았지만 그 문 고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저는 직접 공연을 보진 못했지만 제가 일한 부스에서 누가 마지막 날에 제 테이블에 문 고글을 그냥 누가 올려두고 간 거예요. 네. 사실 저는 그 고글을 나눠준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딱히 큰 관심은 없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심심해서 이렇게 딱 껴봤는데 온 세상에 하트가 팡팡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짜? 폭죽이 팡 터질 때 그걸 다시 껴봤는데 이번에 불꽃 하트가 막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래서 다들 고글은 어디서 봤냐고 물어보셨던 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문 고글이 근데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그게 그 옛날에 네. 그런 종이로 만든 3D 안경 같은 거 알아요? 네네, 알죠. 그냥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트가 계속 이렇게 보여요. 안경을 쓰면. 근데 그 신기하다. 안경 써야지만 그럼 그 하트를 볼 수 있고 안경 안 예, 쓰면 안 보이는 예, 거예요? 그래서 폭죽 터질 때 그걸 딱 보면 하트가 이렇게 막 폭죽이랑 같이 펑펑 막 터져요. 너무 좋다.
저도 뭐 문고글을 비롯해서 한일전, 뭐 내한 그 라인업 이런 것까지 되게 다양한 뉴스들을 접하긴 했는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아무래도 그 공연의 친환경적인 요소였던 것 같아요. 티켓 수익금 일부가 산림보건 그리고 또 해양 정화에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를 아예 반입 금지를 했다고 해서 되게 좋은 의미로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LED 손목 팔찌의 반납률인데요. 한국 팬들이 99%의 높은 반납률을 기록을 했다고 해서 제가 참여한 것도 아닌데 괜시리 뿌듯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리고 콜드플레이는 친환경으로 콘서트를 찢는다. 이런 말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콜드플레이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친 아티스트에 대해 아시는 게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루피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방탄소년단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절대로 제가 좋아했던 분들이라 막 그런 거 아니고요.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왜 초등 대단하죠?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해 주세요. 빨리. 알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방탄소년단 분들을 좋아했는데요. 그 몇 년간의 청소년 시기의 덕질이 저의 자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보통 아이돌 음악하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의 음악은 더 나아가서 인간의 사랑 이야기에 집중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 Love Yourself, Love Myself 같은 말도 요즘에 굉장히 아이돌 산업에서 대중화된 단어이지만 저는 이분들로 인해서 처음 깨달았기도 했고 좀 대중화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처럼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에 이렇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것만으로 인생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친 아티스트라고 하면 아이유가 떠올라요. 저는 사심이 담겼고요. 네, 근데 사실 유명한 아티스트가 콘서트를 하게 되면 가는 사람들은 즐겁지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소음 때문에 괴롭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아이유가 작년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할 때 그 주변의 상암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종량제 봉투 문금을 선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증샷도 많이 올라오고 주민들이 이곳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콘서트 소음에 양해를 구하면서 선물을 보내오는 가수는 처음 본다라고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선물도 되게 실용적이고 주민들의 일상을 고려한 것 같아서 너무 센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유의 이런 행동 덕분에 콘서트를 앞두고 예상되는 소음과 혼잡함에도 상암 주민들이 오히려 호감을 갖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유는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여자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아이유는 진짜 본업도 너무 잘하고 그쵸. 마인드도 너무 건강하신 그쵸. 것 같아서 네. 진짜 아이유는 인정이죠. 진짜 인정.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도요. 제가 감히 좋아할 수 없는. 저는 콜드플레이 외에 좀 다른 사례를 찾아보다가 최근에 열린 서울 환경 콘서트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게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업사이클링 체험 부스를 운영을 해가지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뭔가 다시 쓰일 수 있는 자원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점이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저는 좀 해외 아티스트들을 찾아보다가 해리 스타일스가 좀 이런 뭐 친환경 쪽으로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콘서트 할 때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에코빌리지 이런 것도 운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하고 싶었고 뭔가 콜드플레이 뭐 해리 스타일스 이런 분들 말고도 더 다양하고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팬들도 함께 이런 거를 행동으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친 아티스트라는 키워드를 듣고 가수 신해철 님이 생각났어요. 제가 그분 노래를 뭐 듣고 자란 세대는 아니지만 그렇죠. 신해철 님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낸 것이 많이 회자되더라고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취지에서 환경 콘서트 내일은 늦으리를 개최하기도 하시고 동성동본 혼인금지 폐지 전에 동성동본 커플을 위로하는 노래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끼친 아티스트로 기억하고 있어요. 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려는 아티스트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주는 영향력이 정말 생각보다 크고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아티스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꼭 아티스트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5월 둘째 주 위클리 청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그만큼 아주 사소한 일도 엄청 커다란 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 자신이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자각은 평소에 잘 하지 못하죠. 그래도 공동체 속에서 여러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우리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만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다 보면 나중엔 그게 나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나비의 날갯짓처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날갯짓이 모이면 큰 바람이 될 테니까요. 5월 둘째 주 주간의 톡톡 튀는 이슈 업데이트. 한층 더 라이트해진 청춘들의 이슈 주간지 위클리 청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MC 다나. 디디 루피 기재시였습니다. 안녕. 안녕.